마인드를 잠깐 품었었고요. 네. 아닙니다. 작은 실수였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 얘기해보시죠. 네. 곽희님이 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아, 그러게요. 존재미였어요. 이렇게까지. 와, 굉장히 큰 파장을, 역시 곽희님은 파장을 일으키는 방식도 남다르십니다. 항상 이제 굉장히 큰 파장이었고, 제 기억에 옛날에 경민님이었나? 그 나이 아저씨 드라마 보고 와서 재밌다는 말씀해 주셔서 한참, 근데 제가 그걸 한참 나중에 다시 정주행하고서 그때 가서 필 받았는데 이미 다른 분들은 감흥에 식으셔서 빨리 올라타야 된다, 트렌드에는 생각했고요.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다 못 읽어서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딱 절반 읽었어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이제 민서님 통해서 뒷부분 내용을 우선 오늘 보셨어요? 아, 예, 저 21편까지. 이야기를 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들었고, 아마 다 이제 컨텐츠는 소화하신 상태로 알고 얘기를 하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모이셔서 말씀해 주면 좋겠지만, 오늘 논의는 참석하신 분들끼리 좀 자유롭게 디스커션 했으면 좋겠고, 이게 이건 특별히 발제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사실은 곽희님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런 식으로 또 한 번에 순번을 턴을 했다라고 넘어가실까봐 그런 기회는 드릴 수 없어서 요거의 어떤 발제는 그냥 자유롭게 그냥 자유 디스커션.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3관 회의 끝나고 여기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이제 김 부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팀장이 있고 팀원인데 다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어떨까?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해보는 시도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전 요새 좀 느끼는 건데, 이제 진짜 30대 중반이 되고 나니까 뭔가 이제 내가 주니어인가? 약간 이런 뭔가 이제 그런 그 분기점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제가 특히 되게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 그냥 되게 마음 편하게 그냥 비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이게 특히 저는 많이 느끼는 게, 아까 그 켈빈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80년대 초반생이랑 80년대 후반생이랑 90년대 초반생이랑 엄청 다르거든요. 맞아요. 진짜 너무 달라가지고, 전 특히 91년생, 2년생을 보면은 아예 그 진짜 그냥 공감대가 거의 없을 정도로. MZ세대를 이렇게 넓게 묶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하나로 묶을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렇게 치면 들어가는데 내가 여기 저 사람이랑 같이 들어가는 게 맞나? 이거네? 약간 이런 느낌. 왜냐면 너무 다르거든요. 색시가나 방식. 네, 죄송합니다. 네, 뭔가 이제 같이 이렇게 자리하는 게 불편하네요. 네. 그래서 저도 보이저님이나 세대 차이 느껴요. 한 살 차이 나거든요. 뭔 소리예요? 아, 느끼고 근데 있어요. 저는 저의 밑에 뭐 한 4살, 5살까지는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게 제가 위에 가고 밑에 사람을 바라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사이가 분기점인 건지, 저의 세대와 제 윗세대,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생 분들을 생각했을 때보다 저와 이제 80년대 후반생, 90년대 초반생을 생각했을 때 더 많이 괴리감이 심하게 느껴지고, 그게 되게 빠르게 맞아요. 바뀌는 것 같아요. 진행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개인 성향도 아마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민서님 말씀 주셔서 저도 같은 생각인데, 저는 제가 확실히 반골이다라고 평생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약간 좀 나는 어쨌든 리버럴이고 진보고 반골이고 기성세대의 논리에 나는 반대하면서 존재감을 찾는, 그러니까 그게 외부에서 인정한 존재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아이덴티티가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는 내가 그 주니어로 말씀 주신 게 좀 약간 젊은 축이라고 한다면, 기성세대와 어떤 그 청년세대 이렇게 나누면 이제 청년이 아니게끔 넘어가니까 그 변화에 그 결절이 너무 심하게 오더라고요. 저는 저도 상대 중반부터 느꼈고 이게 너무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생각들이 김 부장처럼 약간 꼰대 생각에 가까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전에는 김 부장 같은 사람은 꼰대라고 내가 욕을 했는데, 내 내면에 김 부장 같은 레파토리가 돌아가는 게 있고, 그렇게 김 부장, 그러니까 제가 비판했던 포인트에 있어서는 맞지만
부지불식간에 내가 익숙해져 있던 포인트에 이 김 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 꼰대스러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살면서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인 거죠. 나랑 똑같이 이런 꼰대스러움을 영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런 꼰대 같은 사람을 잘 맞춰주는 젊은 사람. 요 정도 수준으로 내가 편하게 느끼고 자꾸 재분류가 되고 있더라. 아, 이게 진짜 무섭구나. 그 문화의 틀이. 근데 만약에 젊었을 때부터 기성세대의 논리에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게 그렇게 결절이 심하진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현격하다. 네. 그리고 너무 놀랍다. 말씀하신 것처럼 MZ세대라고 묻는 거 너무 넓은 것 같고 내 자신의 변화도 굉장히 크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도 지금 회사에서는 경력이 날리면서 그렇지만 지금 전 회사 동기들이 지금 과장이거든요. 올해 이제 과장 초년차인데 이제 얘기의 소식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옛날에는 팀장 욕했으면 지금 후배 욕도 해요. 맞아요. 지금 팀장 욕을 덜해. 맞아요. 이제 좀 그 온라인이 돼가지고 이해관계가 맞아요. 네, 되게 놀라워요. 저는 심지어 얼마 전에 선언했어요. 음? 나는 그냥 꼰대 하겠다. 꼰대 선언했어요? 이런 게 꼰대인가? 이런 게 꼰대인가라는 되게 얘기를 하다가 나는 이런 게 꼰대라면 나는 그냥 꼰대로 살겠다. 나는 요즘 젊은 아이들 그냥 젊어서 저렇다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점점 괴리감이 커지고 나는 근데 저게 그러니까 저게 그냥 자유롭고 요즘 애들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나는 저거 너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꼰대라면 나는 그냥 꼰대 하겠다. 나는 그쵸. 앞으로 꼰대다 하고 선언을 해가지고 되게 이해가 되면서도 되게 웃겼거든요. 저는 선언 직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막 그 당시에 막 랩하는 가수들 막 하고 이럴 때 그 제 나이 또래 되는 어른들이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봤을 때 제 나이 또래 좀 됐던 것 같아요. 그 가수들 야 그거 뭐 H.O.T 그 누구 뭐 강타 뭐 문희준 걔들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아는 체 했을 때 제가 느꼈던 그 되게 지저분한 그 꼰대스러움 됐거든요. 그냥 괜히 아는 체 하려고 하지 말고 막 몇 소절 외워서 막 나도 젊은 BTS 그 뭐야 그 상 받았더만 막. 네. 나도 젊은구나 충분히 같이 공감할 수 있어라는 걸 티를 내려고 약간 그 되게 암기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되게 싫거든요. 그 느낌 알잖아요. 근데 김 회장님 맞아요.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했던 걸 포기한 게 수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 1차 꼰대 선언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그러고 싶은 마음 뭔가 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왜냐면 이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은 사실 내가 그걸 있는 그대로 바로 내가 접했을 때 감화가 일어나진 않거든요. 배워야 되는? 케미컬은 없어 사실. 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저 미스터 트롯 요새 되게 유행이잖아요. 네네. 엄마가 맨날 틀었는데 제 이상하게 가사를 다 알아요. 무슨 곡이 나도 가사를 다 알더라고요. 대박. 진짜. 저도 그래요. 대박. 나 이거 너무 신기해. 저도 그래요. 저희 아버지 가끔 저희 놀러 오시면 그 트로트만 계속 하루 종일 막 본다고 하세요. 근데 좀 저런 거 좀 왜 유치하게 보고 있냐고. 근데 흥얼거려요. 맞아. 요즘 노래는 BTS는 들으면 너무 좋거든요. 다이너마이트 좋잖아요. 첫 소절부터 몰라요 저는. 그냥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뭔가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제 포기 선언을 하는 거가 1차 꼰대 선언인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완전한 꼰대 선언의 이제 선언은 나는 쟤네들 고가워라고까지 이제 선언하는 거잖아요. 나는 저거 이해 안 되고 처음에는 그래 젊으니까 저렇겠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저거는 젊다는 걸로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 저것은 무례한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저건 틀린 거야. 그리고 여기 좀 더 나가면은 저놈들 뜯어 고쳐야 돼. 쟤네들은 저렇게 하면은 야 나라 망한다. 이 나라 망한다 얘기 나오면 이제 가스통 들고 나오는 거죠. 어떻게 되려고 우리 조직이야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진짜 돼가고 있다고 너는 정말 확실히 꼰대가 돼가고 있다라고. 꼰대라는 게 그래서 한번 꼰대라는 키워드 한번 깊게 곱씹어 보고 싶긴 해요. 꼰대란 말을. 근데 저는 오늘 김 부장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김 부장의 꼰대스러움은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꼰대스러움과 굉장히 맥을 닿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먼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군대에 있을 때 지독하게 악독한 선임이 될 그 신임병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병 감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감별법이 있어요. 뭐냐면
선임한테 깍듯이 잘하는 애들이 제일 위험한 놈들이에요. 맞아. 이거는 망고의 진리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유난히 윗사람한테 잘하는 사람. 근데 그 잘한다는 게 보고를 잘하고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비위를 너무 잘 맞추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시키지 않아도 지나친 딱 의전. 지나친 의전. 근데 그 보기에 따라서는 지나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정말 너무 이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회식 자리 가서 마지막까지 있고 딱 택시 타고 가실 때까지 깔끔한 모습 딱 보이고 다음날 오면은 일찍 나와. 먼저 와 있고 정말 어제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근데 그런 것들. 그리고 뭔가 윗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입석의 혀처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이제 동기니까 제가 보이저님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제가 되게 막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보이저님이. 그래서 진짜 저 저렇게 윗사람의 눈에 쏙 들게 잘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충상모략. 와, 저 아니, 그런 그건 캐릭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네. 아니 저격이 아니라 아니 너무 잘하니까. 칭찬인지 저격인지. 근데 그래서 저 사람 나중에 위에 올라갔을 때 밑에 사람들을 엄청 잡겠다 싶었는데 근데 내가 한 만큼 나도 이렇게 받고 싶어하는 예,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모습을 제가 지켜보려고 했는데 도망가 버렸고. 근데 어쨌든 그게 저는 간배법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되게 높은 확률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내 뒤에 사람들, 내 아랫 사람들이 나한테 그만큼 해야 된다. 근데 제가 김 부장을 보면 아까 자동차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김 부장이 왜 송대리였나요? 송대리가 외제차를 송과장이 외제차를 타고 내리는 걸 보고 왜 충격을 받았을까? 저 차를 어떻게 회사에 가져올 수 있지? 라고 생각했을까? 사실 그 이야기의 근간에는 이 김 부장이 본인이 대리거나 과장일 때는 그 서열을 철저히 지켰을 거예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 당연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위에 내 상사가 그랜저를 타고 다니면 부장이 그랜저를 타고 오시니까 나는 아반떼나 소나타를 타야 되는 게 너무 당연했고 한 번도 그걸 의심한 적이 없었고 그것도 뭐 하지 않았지만. 네, 뭘 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걸 눈치 없이 똑같이 그랜저를 뽑는 친구가 있으면 쟤 봐라 사회생활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근데 본인이 그랜저를 탈 위치가 되고 나니까 세상에 이거 어떻게 되려고 다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꼰대스러움의 첫 번째 정의는 첫 번째 정의는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현재나 미래에까지 그냥 계속해서 편입시키려고 하는. 그게 바로 라떼죠. 라떼. 근데 이게 그렇죠. 꼰대들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하죠. 왜냐면은 자기는 되게 희생했거든요. 맞아요. 윗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근데 지금 전혀 아무도 안 그렇잖아요. 나도 안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꼴시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컬처 쇼크죠. 이래도 된다고? 약간 이런. 그리고 아마 꼰대들은 이렇게 생각을 꼰대들이 하여튼 저까지 포함인데 그러니까 나는 왜 그렇게 복속했던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보거나 도태된다 저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일을 잘하는 것과 의전을 잘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한 목적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의심할 바가 없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윗사람을 챙기지 않으면서도 그게 더 인정받는 걸로 뭔가 통용되는 분위기가. 그쵸? 나보다 더 김 부장 뒤에 가면 그런다면서 그렇게 깍듯이 잘했던 자기는 정립해고되고 오히려 그런 것들에 별로 개의치 않고 활동하는 친구들이 잘하고. 주목받고 그리고 제가 민성님 이제 오셨을 때 이제 프리토크 할 때 그 얘기 있었어요. 그런 꼰대스러운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상에 그런 철저한 어떤 위계 질서와 성공의 방정식은 큰 오차 없이 유지가 됐는데 지금의 세대에서는 이게 완전히 흔들리고 이제 혼돈스럽진 거죠. 그분들 입장에 봤을 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세상이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건 맞는 얘기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촉발된 게 금수저가 아닐까 싶은 얘기도 잠깐 나눴어요. 야, 저 친구는 싹싹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뭐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딱 까보면 재산이 훨씬 많아. 왜? 쟤는 금수저잖아. 근데 그런 게 이제는 당연하게 사실은 통용되는 옛날에는 이게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정회사 다닐 때 팀 후배 중 한 명이 입사 선물로 BMW 520D를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항상 너 여기 위에서 왜 들어왔냐? 일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 물어보면은 그 아빠가 여기 들어와서 일 좀 배우라고 했다고
과장쯤 나갈 거다. 아, 이 얘기를 맨날 했거든요. 미리 근데 이게 계획. 점점 그냥 뭔가 이 특이 케이스가 아니게 되더라고요. 그치. 점점 더. 점점 더 아니게 되죠. 그 사실 뭐 지금 약간 이게 이슈가 됐지만 저 취업할 때 정도부터 해서 그렇게 이게 약간 패키지로 좀 이렇게 꽂아서 들어온 애들이 많아졌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참 많은 그런 문화 격차를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였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가 막 유럽의 막 기업 문화 이런 게 부러워했잖아요. 막 그 사장님이 시켜도 그냥 가고, 우리가 점점 거기에 가까워지는 건 사실 우리 사회가 점점 유럽에 가까워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로소득의 가치는 점점 낮아지고 자산의 가치는 커지고, 그리고 점점 그 갭을 벌리는 건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유럽 사회 같이 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회는 사실 특히 뭔가 자기 윗 상사 뭐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잘 보여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각자 동생이니까. 저도 그렇지만 제 동기 정도 되는 친구들은 예를 들면 팀장님은 약간 거의 무시하고 본부장님도 무시하고 실장님한테 잘 보여요. 오히려 왜냐하면 실장님이 인사평가자니까. 아. 최종 인사평가자니까. 그 외에는 사실은 그냥 제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익에 충실한 거죠. 실리적이네. 그렇죠. 뭐 그렇게 돌아갈 수 있죠. 근데 진짜 박사 선생님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팀장도 사실 본인, 그러니까 팀장님이든 모든이든 위에 분들도 사실 본인 몸 하나 챙기기도 맞아요. 어려운 세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분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분이 나의 미래를 나의 앞날을 보장해 준다거나 뭐 같이 내 건을 끌고 갔고 이게 요즘에는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그분 입장에서도 안 되는 세상이어가지고 그게 가장 큰 것 맞아요. 같아요. 이게 점점 뭔가 리더십의 권한이 사실 조금씩 더 약해졌잖아요. 그리고 뭐 현재 뭐 팀장 이런 사람이 팀원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게 막 어떤 유교적인 질서 같은 걸로 그냥 믿어왔다면 지금은 점점 없어지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확실히 그게 있어요. 그 직급이 높은 사람과 나이가 많은 사람과 경험이 많은 사람은 삼위일체였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권한도 많고 월급도 많고 그다음에 뭐 유능함까지도 어떻게 보면 더 뭐 단순히 작은 부분에 있어서의 밀집도가 아니라 더 큰 일을 하게 되면 사실 그래도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데 흔들리기 시작한 지 오래됐죠. 그리고 그때는 약간 나도 착실히 따라가면 네네. 저렇게 될 수 있어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맞아요. 근데 지금은 모르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그걸 내가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주 과거의 농경 시대에서 모든 그 어린 친구들의 롤모델은 부모님이었죠. 그러니까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롤모델이고 나도 이제 새벽 닭이 울면은 농사를 지으러 밭에 가야 되는구나. 그다음에 여자 그 딸들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부엌에 가서 밥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그냥 롤모델로 딱 굳어진 현상이니까. 근데 나중에 지나오면서 저는 산업사회에 넘어가면서 자기 부모님을 롤모델을 삼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진학한 어떤 학교, 그다음에 전공, 그리고 그다음에 내 커리어 거기서 내 롤모델이 있는 거고 그렇게 따라갔는데 이제 그게 해체되는 시대. 더 이상 이 커리어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때마다 흥망성쇠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도생이고 내가 타고난 그 숟가락의 색깔과 그리고 앞으로 내 주머니에 채워질 코인 이걸 갖고 이제 살아가는 거지 뭐 내가 누구를 따라가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주는 것은 소위 말한 라인이라는 게 오늘 김 부장의 사례에서 저는 그 부분 보였거든요. 김 부장은 철저히 라인 관리를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라인이 자기를 버리는 결과가 왔고 사실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에서는 내가 믿던 라인이 사실은 썩은 동아줄이 되는 경우가 더 많죠. 한 손에 사라지는 거니까. 이게 참 이 어떤 얘기에서 가장 큰 교훈은 사실 우리가 그냥 비판할 거 말고 교훈을 찾자면은 그 상무가 얘기했던 그 오마카세 먹으면서 했던 그 조언도 있잖아요. 결국은 리더가 됐으면은 이끌고 조화롭고 뭔가 이제 다른 데랑 협업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너무 경주마 많지 같지 않아요? 네. 정말 딱 여기 막히고 앞만 보고 딱 가는 사람처럼. 네. 내 옆 사람도 안 보고 내 밑에 사람도 안 보고 보는 건 오직 옆에 있는 최 부장이 무슨 시계를 찾는지만 맞아. 보고. 네. 그러니까 딱 정말 나 하나에만 집중해서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게 진짜 근데 이게 남의 말도 안 참 듣고. 맞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 믿을 거 없고 내가 나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유용할 수 있는 리소스 그러니까 팀장의 역할이면 팀원을 리소스로 생각하고 오히려 그걸 막 최대한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면서도 지금 이번에 김 부장은 어쨌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저 칼을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부재 시대라고 하는데 결국 김 부장은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에 라인에서 빠지긴 했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자꾸 이제 김 부장한테 감정이입을 하는 건 제가 꼰대에 가까웠기 때문에 너무 짜네요. 너무 불쌍해요. 처음에는 아니, 진짜 저는 좀 싫었는데 부러워요, 사실 마지막에. 마지막에 부럽고 마지막은 또 부럽고 부인분 있죠. 자식과 부인분이 있죠. 집보다 더한 네. 집두산을 결국 와이프가 그렇죠. 끌어줘서. 저 최근에 들은 건데 제가 그 배우 동기한테 들었거든요. 네네. 배우 동기의 그 팀 선배가 승진을 해서 돌아왔어요. 과장에서 차장으로. 근데 집에 가서 자기 진급했다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진급하면 뭐 하냐. 너 월급 그냥 몇십만 원 오르는 건데 지금 진급할 새에 지금 집값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냐. 그런 일 열심히 하지 말고 좀 그런 거에나 좀 집중하지 왜 그랬냐라고 해서 이혼했어요. 이혼했어요? 네. 되게 극단적인 대박. 케이스네요. 그죠. 음. 실제로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냥 이게 진짜 기사에 나온 일이 아니라고요. 한 달이 걸쳐서 일이 실제로 발생하더라고요. 되게 네. 충격적이네요. 충격이네요 이거. 네.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 안 맞는 걸로 그렇죠. 시작을 한 건데. 근데 이게 아까 말씀했던 어떤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격차.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 심해지겠죠. 네. 이렇게까지 유동성을 풀었는데 그 유동성 어디 갔겠어요? 만약 자산의 가치가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음모론을 펼쳐야겠죠. 어딘가 그 돈을 다 흡수해서 쌓아놨다는 돈. 네. 한동안 진짜 이 음모론이 좀 통했었죠. 그랬었죠. 중국이 국채 사고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저는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것,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라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근데 그 가격은 서로 교환 가능하니까 근로소득으로 벌어들이는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자꾸 줄어드는 건데 되게 우픈 일이죠. 슬픈 일이고. 그게 이제 기회를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은 자꾸 나뉘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어디선가 살고 있고 가족과 함께 먹고 자고 하는데 거기가 자가냐 전세냐 뭐 이거 가지고 또 큰 회기도 그어지니까 되게 김 부장 보면서 지금의 사람들이 연연하는 게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슬펐어요. 특히 상가 살 때 너무 슬펐어요. 맞아. 진짜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할 수가 있나. 제가 사실 이거를 본 게 어디 무슨 카페에서 어떤 분이 정말 김 부장처럼 어디에 뭐가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뭐 지하철이 들어올 거라는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상가를 살까 하는데 어떨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 글을 올려서 누가 댓글로 이거 보시라고 달아준 거였어요. 니마 그 상가를 사지 마오라고 하면서 이걸 달아준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되게 약간 보면서 그 사람도 이런 기분으로 약간 좀 절박한가 그런 기분으로 상가를 살려는 거였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렇죠. 하이퍼 리얼리티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게 실제로 남의 일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저는 실제로 왜 제가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좀 많아질까라고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이제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 중에 되게 부동산 유능하신 분이 계세요. 또 전문 분야가 또 이 상가 쪽이에요. 본인은 주택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상가가 더 맞는 것 같다고 또 얼마 전에 말씀을 해주셨고 처음에 저희 만났을 때 얘기하시다가 본인이 하시는 일 얘기하실 때 책도 여러 권 내셨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직장인들이 진짜 인생의 마지막 종잣돈 가지고 너무 섣부르게 베팅하는 거를 보면 자기는 사실 그걸 좀 합리적으로 잡아주고 싶다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람 심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상대하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나이가 한 50대시죠. 이분이 상대하는 분들이 사실은
혼자 벌어서 매벌이 해서 직장 생활해가지고 가족을 꾸렸는데 지금 사실은 생애 주기를 보면 너무 빨리 퇴직하신 세대인 거죠. 불안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안정적으로 받던 월급을 어디선가 받고 싶어요. 그때 유혹이 들어오는 게 따박따박 월세. 근데 이 따박따박 월세를 하는 그 열풍이 부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퇴직이 많아지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은 그 사람들이 이제 수요자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상가, 오피스텔 너무너무 많이 지금 지어놓은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분들이 문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매일 치킨을 시켜 먹지만 맛있는 치킨 만드는 거 모르잖아요. 매일 내가 담배 사러 편의점 가지만 편의점 어떻게 돌리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들 뭐 상가나 오피스텔 하나씩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하면 그 정보는 그쵸. 쫙 빼입고 다가오는 그런 그 소위 분양꾼들, 그 맨날 그 분양꾼들은 그냥 딱 돈 주면 커미션 주면은 거기 딱 분양 차려가지고 한 1년 동안 막 팔아 제끼고 막 그다음에 또 얻고 나면 또 이동하고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양꾼들의 내용 속에서 막 홍수 속에서 하다가 점점 시간은 이제 압박되어 오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좋은 게 다 날아가는 것 같고 막 그 압박 속에 뭔가 덜컥 결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 폭탄 돌리기 전에 잡는 거고 포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막아주고 싶다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 상황에 몰리면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공감되면서 막 슬펐어요. 그렇게 뻔히 안 될 것 같은 분양상가를 덜컥 그냥 퇴직금 가지고 사버리는 그 마음이 일확천금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에 너무 슬펐어요. 그쵸. 아 이게 이번 정권 들어서 태양광 가지고 이런 게 많아요. 태양광 사업한다고 했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계약 시기에 따라서 조금 계약 조건이 많이 달라지는데 뒤에 하면 뒤에 할수록 이런 사실은 분양, 그러니까 신도시 상가 같은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알아보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농사. 그렇게 쉽게 돈 버는 게 있으면 왜 그 소식이 엄마한테까지 들리겠냐고. 저도 항상 그러지만 그 얘기가 거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아이고 그쵸. 얼마나 밀려서 끝물이란 뜻인데. 도대체 그 채권이 얼마나 되팔이를 많이 돼서 여기까지 왔을까. 진짜 김 부장도 진짜 막 엄청 크게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따박따박 월 그쵸. 뭐 200만 원, 300만 원 와이프한테 갖다 주고 지금처럼 네. 그러고 싶었던 것 뿐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 캐시플로우에 대한 심리가 다르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모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그 투자 혹은 투기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캐시플로우의 마음은 좀 일확천금이거나 아니면 최대한 빨리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 앞으로 나한테 다가올 싶다. 그쵸 집을 사고 싶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어떤 그 노동 노역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경제적 어떤 자유. 그쵸 경제 자유인 거죠. 근데 저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 모습은 사실은 지금의 관성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게 더 크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슬펐던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캐시플로우의 관성은 나의 희생으로 만들어졌는데 내가 이제 희생을 하겠다 해도 써주는 데가 없네. 근데 어쨌든 그 캐시플로우를 계속 가져와서 지금 내 가족이라는 이 엔진을 돌리는 건 나의 책무인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야? 근데 직장인은 사실 회사라는 큰 기계장치의 부속품이기 때문에 여기 이 부속품 하나가 따로 떨어져 나가서 자가동력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랫사람들한테 일 나눠주고 그 정해진 날짜에 취합해서 내용 적당히 엮은 위에 보고하고 그런 어떤 정보의 통로 역할만 하던 사람은 윗사람도 없고 아랫사람도 없고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모든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기술이.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퇴직 세대가 많아지면은 제일 먼저 뜨는 데가 큰 기술 없이도 뭔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치킨집, 편의점, 뭐 약간 펜션도 한때 열풍이 불었었죠. 펜션이 또 이름이 또 펜션이야. 근데 이마저도 사실은 너무 쉬우니까 경쟁이 폭증하면서 결국은 다 이렇게 사실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내가 뭘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 자체는 내 삶도 너무 없고 전문 기술도 없고 경쟁도 치열하니까 차라리 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싶어. 그 안에 되는 것에 무엇이 와서 살고 죽든 간에 생사를 하든 간에 나는 그래서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니겠어? 저는 그게 이제 건물주, 이제 상가 분양을 받는 임차인이 되는 것 같고 임대인이 되는 것 같고. 처음에 뭐 문팽이 친구를 되게 맞아.
무시했잖아요. 무시하죠. 그냥 백수 아니냐고 하고. 음. 그것도 엄청 힘든 휴대폰 일이고, 나갔다고. 네, 힘든 일이고 되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것도 노동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관리를 하고 이러는 걸.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대기업이라는 온실 안에서 맞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곱게 그러니까 있었던 이걸 것 같아요. 경계할 이게 취한단 말이죠. 네. 조직과 자기를 일치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오래 있으면 그걸 인정하기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사실은 밖에서 별거 아니다. 내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를 빨리 인정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맞아요. 아직까지도 나가서도 나 김 부장이야. 나 대기업 부장까지 했던 사람이야. 이거에 정신과에서 취해서 면담할 때도 부장이라고. 네, 그거에 취해서 약간 상가 같은 거 선택할 때도 약간 사람들 말 안 듣고 나 혼자의 판단으로 내가 선택한 건데 맞겠지. 약간 그거에 너무 취해 있는 게 그게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게 이제 할아버지들이 자꾸 해병대 옷 입고 나오는 거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아 인식을 본인의 과거의 최고 본인이 생각할 때 순간에. 그 절정의 순간 그 순간으로 자꾸 박제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과거에 갇혀 살아가는 거고 그게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무너지니까 아 내가 현재 별 볼 일 없다가 내면의 붕괴를 일으키고 내가 과거에 정말 위대하고 찬란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가 사실 알고 봤더니 정말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형편없는 시대였다를 인정하는 것도 나를 붕괴시키고 그래서 결국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가려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과거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만 내 삶을 구축하면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해병대 옷 입고 다 태극기 들고 모이면은 그 순간 지금 어쨌든 내가 1분 1초를 살아가면서 가장 만족도가 높을 테니까.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한쪽에 밀어놓는 그 할아버지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저는 이제 모든 영역에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뭐 어떤 투자를 하는 소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세대 입장에서도 그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과거의 영광의 순간이 없다고 하면 그들이 바라는 어떤 환상의 순간을 상정해 놓고 그들끼리 모이고 그러니까 심리는 다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영차. 네. 리딩방에 들어와서. 근데 제가 말씀 이제 좀 약간 원점으로 돌아오면은 결국은 제 생각이 꼰대는 자기 동일성을 포기하지 않는 데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사회가 변하고 나도 변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대중가요 나 못 따라가니까 난 옛날에 듣던 거 들을래. 뭐 이거는 그냥 되게 그냥 아주 일부의 어떤 그런 거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바꾸기가 귀찮아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를 경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나이스하게 받아들이면 참 네. 좋은데 나도 좋고 주변 사람도 좋고 그러니까 나이스하게 송 과장이 하는 조언을 받아들이고 김대리의 외제차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김대리 외제차 지금은 컬처쇼크일지 모르지만 친구들 모임에 갔을 때 친구들이 요즘은 다 그래 했을 때 아 그래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하고서 받아들였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힘들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거를 끝까지 포기 못한 그게 가장 김 부장을 외롭게 만든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참, 근데 저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부러운 재능 중에 하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대단하죠. 진짜 저는 그걸 잘 못하거든요. 혹시 저도 못해요. MBTI T신가요? 아, 그럴걸요? 저는 심지어 제 MBTI를 살면서 수없이 들었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영광님이랑 같아요. 아 저는 제 MBTI 뭔지 기억이 안 나는 것도 놀라워요. 그만큼 안 들어요. 그러니까 MBTI가 나에 대한 얘기인데도 안 들어요. 아 그냥 그런가? 그러니까 엉뚱하죠.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데 근데 약간 다른 결로 제가 자꾸 김 부장을 옹호하는 쪽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 스스로가 느끼는 그런 게 있어요. 목표가 뭐냐? 이 목표라는 것이 그러니까 삶의 성공이냐? 삶의 만족이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어렸을 때는 삶의 성공인데 나이가 들수록 삶의 만족 쪽으로 추가 기울어요. 왜냐면 사실 이제부터 막 내가 뭐 이제 새로운 전공을 통해서 막 이제 인생을 이렇게 나갈 거야라는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는 뭐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경로에서 쭉 앞으로 이제 살아갈 텐데 만약 제가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면 뭐 나이적으나 모든 걸 따졌을 때 만약 돌았다면 그때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인생의 만족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성공과 만족이 약간 겹쳐 있으니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건 모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전에는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의 포션이 컸죠. 시간이 영향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지 않고 이걸 하면 됐고, 아니면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많이 짜여져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나는 내 그 시간 동안에 어쨌든 나의 만족, 나의 충족감을 추구하는 것이 내 하루하루의 삶을 아깝지 않게 보내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어렵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진리면 모르겠어. 하지만 무엇이 진리인지는 몰라, 사실은. 그러니까 꼰대의 세대에서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야, 저게 진리다. 송 과장이 하는 게 진리다. 그럼 송 과장을 롤모델을 삼고 가면 되죠. 나이가 어리면 어때? 직급이 어리면 어때? 그렇게 가면 되는데, 사실 리얼 라이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나랑 지금 내가 되게 불편해, 저 사람 하는 캐릭터가. 근데 저 사람이 지금 그렇다고 완전히 사회 도태를 당하는 내가 알고 있던 정답의 세계랑은 달라. 그래도 어쨌든 어느 정도 인정받고 또 어느 정도 자기가 나름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이 정말 인생에 내가 롤모델 살 만한 사람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어. 그러면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내 마음 편하고 나 즐거운 걸로 내 시간을 채우자라는 쪽으로, 그게 어쨌든 유일하게 검증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 나온 상실의 시에 나오는 대목처럼 시간의 세례, 시간의 검증을 받지 않은 책은 읽지 않아 라고 말하는 말이 저는 인생에도 보면, 어쨌든 내가 알 수 있는 정확한 내 나름의 주관적인 진리는 내가 겪어온 시간에서 증명된 것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내 바깥에 있는 것들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고, 그게 저 사람들에겐 정답일 수 있어. 근데 그게 나에게도 정답일까? 그건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 그럼 계속해서 그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내 안에 집어넣고 그 충돌 실험을 거쳐가면서 앞으로 인생을 보내는 것, 그게 굉장히 의미 있을 때도 있었는데, 사실 인생이 이제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럴 수 없게 되는, 이게 만약에 그 돈, 경제에 관련된 부분과 맞물리면 정말 이제는 잃어서는 안 되는 판돈이 된 거예요. 잃어서는 안 되는 판돈을 쥐고 갬블링 그 도박판에 앉았을 때 심리를 생각하면 사실은 남들 다 가는 쪽으로 따라가죠. 나 혼자 망하고 싶진 않으니까. 근데 그 분위기가 사실은 아까 그 분양 상가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그런 어떤 컨텐츠가 딱 감싸버리니까, 한마디로 이제 덫을 놓으니까 헤어날 수 없지 않을까 싶은 마음.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 듭니다. 아까 이제 얘기 나왔을 때 좀 자기가 틀릴 수 있음을 알고 받아들이고 좀 그쪽으로 따라가는 게 필요하지 않냐,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끔 돌아가는 또 안에 메커니즘이 있어요.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세대 갈등은 영원히 반복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진짜 90년대생 세대 갈등 중에서 제일 첨예한데 정확히 뭔가 거기에 공감 못하는 게 남녀 갈등이.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진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 차원이 달라요. 진짜 완전 남혐이고 여혐이에요. 90년대 한 92년생 정도부터는 진짜 완전 다른 세계더라고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들, 딸을 다 키우는 입장으로서. 그래서 뭐 진짜 그 군대 얘기도 갑자기 또 꺼내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짚고 넘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젠더 갈등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지역 갈등이었고 그 다음에 세대 갈등이었는데 젠더 갈등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좀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서 그 어떤 사회적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더 공부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갈등이 가장 원초적이고 지금 유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세 가지 놓고 봤을 때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의심할 여지가 없이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도 또 그렇죠. 맞아요. 이게 마치 그 야구나 축구에서 그 지역 간의 대표 그 구단들이 싸울 때 응원하면서 응원전 벌이는 거랑 되게 유사하거든요. 내가 부산 태어났기 때문에 롯데 팬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롯데만 막 무조건 좋아. 나 맨유에 태어났으니까 막 맨체스터 태어났으니까 맨유만 응원하고 막 이런 것처럼, 사실 조금만 떨어져 보면 되게 유치하거든요. 맥락이 없어. 그냥 천성적으로 나한테 부여된 그 역할을
그러니까 충실한 거예요. 근데 저는 세대, 그러니까 지역, 세대, 젠더 세 가지 모두가 다 타고났고 구분 가능하고 아군과 적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전선을 펼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갈등을 겪을 필요가 없게끔 점점 공고화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 갈등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해소가 되는 거고 해소되고 있어요. 왜? 이동이 자유로우니까. 저만 해도 벌써 고향이 어디고 이제 이사 다녔던 데 보면은 막 경기도 추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역 갈등은 지역의 이동이 없을 때만 그 선이 명확한데 이제는 누구도 고향 어디냐고 안 물어보잖아요.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세대 갈등은 제가 볼 때는 쪽수 싸움인데 뭐 이제 쪽수 싸움으로 좀 밀려가는 거고 여전히 세대 갈등은 있지만 결국은 머릿수가 많은 사람의 민주주의니까 의사결정으로 의사결정이 되는 거고 수가 적은 사람은 반발하지만 또 어쩔 수가 없고 힘으로 제압하는 느낌 갈등은 있지만 젠더 갈등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남녀의 비율이 어그러진다 하더라도 세상이 반으로 쪼개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세밀하게 다뤄야 되는데 지금 그쪽 접근 못하고 있다고 좀 봐요. 맞아요. 그게 초딩 수준으로 접근을 하죠. 근데 국민 개경제. 사람들이 점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러니까 뭐 뭐를 논술을 위해서든 그냥 뭐 교양을 위해서든 종이 신문을 보니까 다 봤다. 조중동도 보고 한겨레도 보고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듣고 어라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네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큐레이션이라는 명목하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더 공고히 해주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세상에서는 이 말이 정답인 거예요. 제 세상에선 저 말이 정답이고 근데 둘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게 전혀 안 되는? 왜냐면 내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게 정말 진리인데 이게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게 진리인데 그럼 제가 이상한 사람이지 이렇게 되니까 서로 전혀 말이 안 통하는 정말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변하는 거죠. 저는 참 정치가 여기에 편승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남형, 여형 정서 같은 거에 편승해가지고 편가르게 하고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는 그 이런 회사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휴대폰과 이 사람의 휴대폰을 동의를 받아가지고 알고리즘을 돌려서 궁합을 맞춰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가치관은 사실은 휴대폰이 제일 잘 알고 있고 그렇죠. 사실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이 사람의 SNS, 유튜브 채널끼리만 맞춰봐도 이 두 사람은 사귀어도 될 사람인지 이 이상 더 이상 진도 나가면 안 될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깜짝 놀랄 만큼 그죠. 그러니까 알고리즘 만들어낸 자기 편향, 확증 편향은 진짜 무서운 일이라서 이것은 대화가 안 돼요. 네. 진짜. 사실에 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아. 사실에는 해석 차이가 아니야. 사실에서부터 엇갈려요.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이게 전혀 안 되는? 그러니까 음.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이게 사실 우리 세대까지는 됐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다음 세대는 에이 그건 틀린 거야 다른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어떤 사고의 방식, 과학적 사고의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 아니에요? 과학적 사고의 방식은 가설을 세우고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실험을 한 뒤에 그 결과를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해석 차이가 있다 그러면 충분한 논쟁을 거친 뒤에 하나의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네. 저는 문과 나왔지만 대략 추정해 보면. 근데 지금의 시대에서는 가설이 다를 수 있죠. 그 다음에 객관적 사실 실험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성립이 안 돼요. 그거를 막 프로파간다라고 매도를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보유자님이 하시는 일이 나중에 굉장히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가서는 사실이 무엇이냐 증명하는 것. 사실을 증명해 놓을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그것을 그 뉴스에 나왔잖아. 신문에 나왔잖아. 그러면 끝났어요. 그걸로 사실은 확정이 됐어요. 나중에 가서 그게 날조되고 뭐하고 이제 논란이 많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또 권력이었죠. 근데 앞으로 세상이 어쨌든 세상은 종속해야 되고 다 어그러질 수는 없으니까 이런 수많은 어떤 그 이해 충돌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저는 NFT 하면서도 되게 제가 센세이션이 있었던 게 이제는 영상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입니다 하고 영상 틀어주놓고 국회에서 막 이걸로 사실인 걸로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옛날 얘기예요. 저거 조작된 영상이에요. 아직 검증했거든요. 아닌데 저희 쪽 검증한테 조작된 증거 있는데요. 이젠 조작 여부 가지고 논쟁하면서 계속 가면 또 나중에 가서 흐지부지 돼요. 근데 이 모든 걸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자 이건 사실입니다. 증명됐습니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걸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사실이고 이건 사실이고 이건 날조고 어떤 게 페이크 뉴스고 어떤 게 리얼 뉴스고 하는 것들도 NFT가 충분히 발현됐다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많이 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 체계가 너무나 이 기술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또다시 기술로서 하나의 어떤 하나의 안정할 수 있는 고정점을 잡기 위한 몸부림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발현 방식이고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걸 다 차지하고서라도 기본적으로 최초에 서 있는 입장의 차이가 특히 이 젠더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김 부장을 보면 김 부장과 김 부장 안을 보면 김 부장이 전체적인 의사결정이나 모든 역할을 줄이고 김 부장 아내가 그 역할에 서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면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걸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작가가 일부러 그렇게 그렸다고 보거든요. 되게 김상봉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 김 부장의 가족에서는 김 부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 왜 김 부장이 주도권 리더의 역할에 있는가? 사실 거기에서도 저는 심각한 문제성이 있다. 사실 김 부장 아내가 나서도 되는데. 근데 만약에 김 부장 아내가 나서는 모습으로 나오면은 그때부터 젠더 갈등으로 이야기가 펼쳐질 거라는 거죠. 근데 되게 슬퍼요, 저는. 사실 그런 거를 이겨내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저랑 저희 아내가 휴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회사를 계속 안 쉬고 다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맞벌이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아주 극초반기를 제외하고 나면 외벌이 상태였어요. 근데 아내가 복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워크라이프는 별로인데 금전적인 소득을 따지면 연봉이 작년부터 아내가 저를 앞지르기 시작했어요. 4년 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 인정을 해주고 쭉 가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육아를 제가 더 많이 해야 하는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게 객관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니까. 물론 이제 돈벌이가 반드시 척도가 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제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부모의 역할이 필요해. 그러면 엄마가 좀 휴직을 하든가 퇴직을 하고 애들 좀 돌봐. 이렇게 할게. 그런 사고방식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제가 스스로에게 이제 주문도 많이 하고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 것들부터 해서 제가 끼고 다니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등원 하원을 하기 위해서 4시에 회사 오프를 하고 집에 가고 집에 다시 연결을 해요. 이 연결한 순간부터는 감사에 걸리면서 걸려요. 아,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했는데 다시. 네, 그거는 아. 제가 미리 확인을 했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신에 업무 시간을 쪼개서 활용하는 거는 보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아침 8시에는 로그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 갖고 나를 평가해달라. 뒤에 남은 이 접속한 것은 일을 내가 마무리 지으려다 보니까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없어서 내가 그냥 프로보노, 그러니까 노페이로 내가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테이킹 하는 거죠. 왜? 그 시간에 애 하원을 챙기기 위해서. 사람을 쓸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하고 싶었고 둘 중에 누가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논의도 안 했어요. 그냥 제가 한다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재택근무의 인프라가 있고 그리고 연봉이랑 모든 걸 따졌을 때도 사실은 그리고 이제 미움받을 용기가 아내보다는 제가 더 큰 것 같아서 제가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스스로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질문이 자꾸 회자가 돼요.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근데 사실 핵심은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부모의 역할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공고한 벽을 느껴요. 저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세대와 인식과 모든 것들을. 저는 우리 회사에 뭔가 세대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연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밀레니얼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연봉이 낮아서 다들 이직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야근하기 싫어하고. 그렇죠. 내가 이동받고라는 네, 생각이. 맞아요. 그래서 근데 진짜 강하고. 그리고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저기 계시는 저 나보다 더 위에 직급 저 분의 연봉을 우연히 알게 됐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차이 날 일인가를 잘 모르겠어. 맞아요. 거기서부터 약간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 그분 잘못은 아니죠. 그분은 영광의 시대에 들어왔었고 뭐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본인 책정된 연봉 받아가는 건데 왠지 이렇게까지 연봉이 차이 날 만큼 우리가 일을 다르게 하나? 내가 더 어떻게 보면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사실 그거는 약간 뭐랄까 저 사람 잘못이 아닌 건 알지만 곱게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이래서 정규직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그게 된다고 봅니다. 전 이게 진짜 10년 뒤가 아니라 네. 네. 제 친구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냥 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차피 이 돈이나 이 돈이나 엄청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네. 책임감을 이렇게까지 내가 져야 하나? 나는 왜 내가? 약간 나는 이 돈을 받고 이만큼의 일은 오케이 할게. 하지만 이만큼의 책임감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좀 어느 순간부터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제 그런 아르바이트 쪽으로 그러니까 짧게 일하고 정말 딱 정해진 일만 하고 끝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그냥 적게 벌고 적게 쓰고 살지 뭐 약간 이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약간 괜찮은 건가 그게 싶었는데 사실 사는 거 보니까 앞으로는 더 많이 저렇게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나도 저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약간 배민 라이더 막 이런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요새. 그리고 네. 되게 젊었을 때부터 그걸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의 미래를 좀 걱정했거든요. 한참 저 사람들처럼 일하다가 40살 되면 나중에. 뭐 하나? 라는 생각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맨날 이런 엑셀질 하고 하다 40살 되면 뭐 하나?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5년 뒤잖아요. 5년 저야말로 나 자신도 40살 되면 뭐 할지 모르는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뒤. 걱정했나 약간 이런 생각? 근데 저 사람보다 뭐가 얼마나 뛰어난 차별되는 기술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위기감이 느껴져요. 맞습니다. 나도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으니까 그냥 네. 아니고 네. 정규직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를 바라보는 거지. 솔직히 마음 넘어서 나도 이 회사를 나가게 되면은 나도 뭐 결국에 편의점 박스 접고 뭐 치킨집 이럴 텐데 그럼 나도 배달하겠지. 그러면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건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업의 귀천이 많이 사라지다고 봐야 되나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노동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지컬한 노동은 기계가 대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어떤 우리가 이제 지식으로 날리지의 노동은 사실은 귀하지 않아요 이제. 그렇죠. 옛날에는 대학만 나오면 부장 이런 거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제도나 아니면 흐름이 내가 1억을 줄게. 내가 1억만큼 일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1시간 나는 100만 원씩이니까 1억을 하려면은 얼마 일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1억을 줄게. 오, 기분 좋다. 내가 딴 데는 8천 준다는데 1억을 준다네. 땡큐. 근데 1억이 계산된 근거가 뭐죠? 근로시간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그럼 이 근로시간까지만 일을 해야겠다. 이 너무나 당연한.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적게 줘서 더 일한다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계약에 근거해서 이제는 사고방식이 돌아간다는 거죠. 이 계약을 넘어서는 걸 이제 불법이래 이제 더더군다나. 그렇다면 더더구나 내가 더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함으로써 계약을 어기면서까지 내가 일을 더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효익은 윗사람이 눈도장인데 이 윗사람도 불안해 내가 볼 때.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더 내가 열정페이를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모두가 열정페이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한테만 몰려도 일이. 쟤한테 시키면 하루 어쨌든 오늘 결과를 볼 수 있고 쟤한테 시키면은 땡 하면 가니까. 그런 게 점점 몇 사이클이 돌고 흐름이 지나다 보면은 사실은 모두가 계약직이죠. 사실 저는 정규직 계약직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정규직 임시직이 맞는 얘기고 모두가 다 계약직인데 저는 계약직으로 돌아갈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팩토링이라는 이 상품을 수년에 걸쳐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운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원사이클 돌아봤으니까 나는 그나마 이 회사에서 밖에 혼자 떨어져 나갔을 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래도 어떤 전체에 대한 역량을 갖췄니? 택도 없습니다. 나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는 그래도 약간의 경험자로서 할 얘기인데 아무것도 못하고요. 기껏해 할 수 있는 건 어떤 설계도 짜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축적한 인맥에 비벼가면서 대기업 투자를 받거나 대기업의 프로젝트 넘기는 역할을 하겠죠. 혼자서 A to Z 뭔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역할 절대 못합니다. 왜? 시작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이 회사의 조직원으로서 내가 BM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최적화된 걸 짰던 사람이 광야에 나가서 혼자 바라보면서 내가 회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BM을 바라보잖아요. 정신과 가서 내가 김 부장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김 부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지면 다 달라지는 거고 다 다시 재조입하고 설계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보고 놓고 생각하면 사실은 세상은 그렇죠. 점점 더 파편화되고 단기화되고 근데 앞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사실 그냥 내 자신을 지키는 쪽으로 가는데 이 자신을 지키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내가 맺은 계약에 근거해서 합법화된 틀 안에서 어쨌든 내 자신이 계속 세상의 흐름에 맞고 내가 원하는 거에 맞고 계속해서 앞으로 연속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이 나의 가치를 올려주는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것저것 했을 때 개발자분들 제가 고용 갈 때 보면 그렇거든요. 나이가 많은 개발자분들이 명민하면 떨어져요. 하지만 선호가 돼요. 왜?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케이스에 대해서 훨씬 더 좀 더 폭이 넓은 면이 있어요. 나는 나중에 내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만약 한다면 나는 어떻게 보일까? 라고 했을 때 아, 나는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뭔가 조금씩 해야 되나? 경민님 보면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브런치 열심히 글도 기재하시고 저는 경민님이 향후에 그 광야에 홀로 섰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노력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비춰지는 게 그것만 갖고 이제 보니까 그렇지만 저는 나중에 경민님은 그러니까 조직에 속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만의 뭔가의 크리에이션이 가능한 노력과 훈련을 되게 잘하고 계신다. 굉장히 퀄리티 높고요. 그게 약간 80년대 한 중후반 정도부터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항상 불안감. 취업할 때도 불안했으니까. 취업이 진짜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자기 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거를 제 입장에서 보면 불안감이거든요. 근데 좀 생각도 좀 달리 해보려고 해요. 뭐냐면 꼭 손만 잡으면 이제 100년 해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옛날 사고방식이 저희는 비웃었거든요. 아, 연애할 수 있지. 무슨 뭐 남녀 출세 부동산 보고 근데 무슨 얘기야. 막 어처구니가 없어. 막 이랬거든요. 저 어렸을 때 대학 MT 가면 처음에 그 대학 신입생 가면은 여자애들 몇 명은 안 오고 그랬어요. 집에서 아빠가 안 보내줘가지고 곤란해진다고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웃겼죠 그때는. 물란이란 단어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물란이라는 단어. 요즘은 안 쓰는. 그렇죠.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결혼을 했지만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혼이 이제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 지금도 뭐 아주 자유롭진 않지만 그런 시대가 되었고, 나중에는 결혼 자체도 미루는, 나중에는 비혼,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썸, 연애도 너무 무거워. 썸 정도까지만. 근데 뭔가 직업도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직이라고 자꾸 말을 하고 그게 불안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쩌면 일부 일처제로 이혼을 하게 되면은 크게 명예가 훼손된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속의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의 정규직, 안정성,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썸에 익숙한 세대가 본다고 하면은 정규직은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물론 못 나가게 막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회사를 10년을 다녔어. 어디다 갖다 써? 이제는 너무 꼭 맞는 부속품이 돼서 이거 떼다 어디 갖다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저를 보고 하는 얘기겠죠.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다. 그래서 불안하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될 테니까. 그리고 자꾸 그렇게 파편화되는 파편화되는 어떤 시대를 그렇게 정규직화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 정치적인 시도나 모든 시도들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것들이 낳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형이 맞지 않는 장기를 이식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시대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네. 되게 취업이 하도 안 돼서 경찰이 된 친구가 있어요. 아, 네. 그 친구가 공무원 시험에서요. 예. 진짜 불쌍한 게 이렇게 불쌍하다고 하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한 중하위권 정도의 대학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취업할 때 그런 정도의 스펙이 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난점은 지방대 특혜 주는 거였어요. 아, 네. 그러면 지방대 특혜 주고 어차피 뽑힐 대학들은 어느 정도 한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들은 그 뽑히고 그러면은 얘네들은 진짜 이도저도 아닌 게 정말 진짜 정말 지방 사립대 정도 수준의 그런 직장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해외 취업했다가 그랬는데 더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되게 많이 뽑았잖아요. 진짜 최근에 진짜 많이 뽑더라고요. 네. 공무원을 진짜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되게 쉽게 공무원이 됐어요. 음. 근데 얘가 한 얘기가 좋은데 제가 정말 생애 처음으로 뭔가 안정감을 느끼는데 제가 퇴직하고 나서 연금 받는 게 조두순이 지금 그 기초생활 그 받잖아요. 그만큼도 안 된대요. 늦게 시작했고 쌓인 게 네. 별로 없고. 그 개업 다 됐고. 그리고 이제 정년은 나이로 또 체크를 하고. 그렇죠. 너 몇 년 다녔으니까가 아니라. 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이제 바뀐 관점에 맞춰서 바꿔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것들이 낡았다면 또 벗을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 편집해서 이어붙이면 서로 딴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익숙한 것만 하고 살아도 부족한 인생이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뒤에 가서는 내가 익숙한 게 낡았다면 버릴 생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이게 원래 저니까 원래 반골 기질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말살시켰다라는 얘기로 사실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기성세대들에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주요 화두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젊은 세대에 속해 있을 때는 기성세대들에게 요구를 했을 때 저희가 비판했던 것은 부정의함이었어요. 그 독재나 그러니까 뭔가 발전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어떤 가치들 그 가치들을 싸구려를 여겼기 때문에 별볼이 없게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진국 수준인 거야. 선진국 못 되는 거야. 응? 품위가 없는 거야 라고 저는 전 민주화운동이 다 약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져서 생각해요. 근데 지금의 젊은 세대는 자기에게 기회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기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기회를 억지로 지워주는 것은 안 된다.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자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 기회를 누군가 주면은 그 기회를 또 빼앗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죠. 그렇죠. 자원을 많이 가진 사람한테 그걸 헐어서 줘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진짜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특히 경찰이 요새 그 계급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저는 의무경찰이었거든요. 제 의무경찰 때 그 막 예를 들면 지구대장 하는 사람이 지금 팀원이에요. 계급이.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군대로 치면은 뭐 준장 정도 되는 사람이 지금 경찰서장이에요. 이게 근데 또 이제 국민들한테 부담이잖아요. 연금이. 그리고 결국은 연금 개혁이 언젠가는 될 거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건데 지금 약간 공수표를 날리면서 뭔가 희망을 판매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걸 산 사람들도 이게 베스트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쵸. 이거라도 사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계약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하면서 한번 크게 화두가 돌았을 때 알맹이를 열어봤더니 뭐야? 계약직이 똑같네? 이런 얘기 화두 된 적이 있었어요. 정규직이 된다고 했을 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계약직일 때 바라보는 정규직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계약직을 다 정규직으로 만든다 보니까 그 내용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혜택들도 좀 제한이 되어 있고 결정적인 것은 여차여차 하면은 이 계약관계, 근로계약관계가 이제 깨질 수 있는 조건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네. 맞아. 저 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 연금공단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는 원래 그 시험을 보고 입사하면은 대리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런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좀 이제 정원을 늘리는 대신에 이제는 대리부터 시작하잖아요. 밑에 직급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부터 시작하게 만들고 연봉을 전체적으로 생애주기 전체적으로 다 줄이고 그런 식으로 뽑더라고요. 대학 교직원들도 그렇더라고요. 아예 어느 선까지 해가지고 앞으로 뽑긴 뽑을 건데 일단 오퍼레이션으로 뽑겠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인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턴 끝나면 오퍼레이션이고 오퍼레이션 한 5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시험 봐서 되는 사람은 우리랑 똑같은 교직원이 됩니다. 그때서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에 그렇죠. 대학교 직원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내추럴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적인 프로파간다의 문제점은 내가 지금 바라보는 저 자리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 기회가 나에게 오려면 저걸 n분의 1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저 위치는 그대로 되어 있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먼저 간 사람은 그걸 유지를 하고 뒤에 간 사람들만 혜택이 낮게 되고 그게 불공정하다 얘기되는 게 또 다른 맥락인 것이고 이게 결국 모든 사람한테 이제 그러니까 어떤 특혜가 독점되어 있고 나머지를 배제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인 움직임으로 쉐어할 수 있도록 나누는 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쉐어한 결과물은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쥐고 있던 건 아닐 거예요. 당연히 더 가치가 떨어진 상태로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10원짜리로 1,000개 바꿔서 1,000명한테 나눠주는 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땡전 한 푼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10원이나 받았으면은. 근데 그게 우선 받아들이지 않는 진통기가 있을 것이고 하지만 이것도 또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하게 여겨지겠죠. 그렇죠. 약간 그래 200만 원이라도 어디야? 내가 여기 일단 잘하면 되지라고 해서 일단 갔는데 들어가고 보니까 나는 200만 원이고 우리 차장님은 1억이야. 1억이야. 그러니까 근데 나는 평생 해서 차장 돼도 1억이 안 될 거래. 그죠. 왜냐면은 나는 시대를 잘못 태어났기 때문이래.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괴리감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어떤 반발력을 해서 이 앞을 깨야 되는데 이게 또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차장은 지금 계속해서 캐시플로우를 벌어오던 김 부장처럼 그 캐시플로우를 벌어온 걸 가지고 그 한 가정, 더 넓게 보면 그 하나의 어떤 그 커뮤니티가 이걸 기본값으로 계속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현재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의 캐시플로우가 앞으로 유지될 걸 전제로 해서 미래의 가치를 끌고 왔어요. 그게 금융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갑자기 낮추는 행위는 사실 사회의 하나의 그러니까 붕괴되는 수준의 문제. 그러다 보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의 기본값을 낮추는 거죠. 세팅값을. 왜냐면 이 사람들은 낮춰도 지금 붕괴될 거 없으니까. 가진 사람들은 붕괴되면 큰일 나니까. 저는 이 맥락 속에서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어떤 그 세대 갈등이 일종의 계급 갈등으로 번지고 나아가는다고 생각하고요. 안 뺏기죠. 이분들 일단 기득권인데 그 그렇죠. 상태에서는 네. 절대 그걸 내 걸 나눠주거나 뺏기고 싶지 않지. 이 기득권에 칼을 대는 거는 거의 전쟁 수준 아니면 사실 칼 못 댑니다. 이게 성립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서 시책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차장들의 연봉을 30%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많이 뽑겠습니다. 그래서 가결됐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 차장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사를 가야 돼요. 먼저. 더 이상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유지할 수 없겠죠. 왜냐면 그 소득에 맞춰서 인프라가 갖춰졌기 때문에. 그때 다가온 어떤 혼란과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추락과 모든 걸 생각해 보면은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젊은 사람이 그리고 차장님이 살고 있는 집을 받아줄 수 있어? 차를 받아줄 수 있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를 운영하는 전체 관점에서 보면은 이래서 경착륙이란 말이 참 무서운 말인데 맞아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다음 세대를 희생시키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유지되고 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는 거를 좀 늦추는 수준으로 피해를 감내시키고 새로 진입한 사람들은 들어올 때부터 기반부터 낮추는 걸로 감내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안타깝죠. 되게 재밌는 게 영국이 아직까지도 귀족 제도가 유지된 이유가 영국은 귀족을 물려받는 게 첫째 아들만 물려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평민이고 그러니까 한 세대 지나면. 그래서 예를 들면 윈스턴 처칠도 원래 말보로 공작의 그 손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 평민이었어요. 그렇게 기득권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예외는 왕족만 빼고. 왕족만 빼고. 네. 그렇겠네요. 왕족도 1대까지만. 1대까지만. 네. 그 뒤에는 이제 한 명만 세습하고. 그렇죠. 우리가 북유럽 그러면 되게 환상을 갖고 있지만 얼마 전에 읽은 글에 그게 있더라고요. 북유럽은 옛날 중세 시대의 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돈이 많은 그 핀란드에도 왕가가 있고 네.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그 국가에 있는 기관 사업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사람들이 소박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집에서 그냥 책 읽고 돈이 없으니까 책 읽고 그냥 온천 가서 하고 그냥 밤에 나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환경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심각한 불균형 아예 정말
원초적인 수준의 어떤 민주성도 가미되지 않은 상태일 때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지국가라고 말하는 아이러니에 대해서 물론 그게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어떤 믿을만 아이콘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러니까 변화의 시대고 그 변화의 시대에 끼어있는 김 부장을 보면서 저는 저를 느꼈고 여긴 두 분은 내가 아는 우리 팀의 누군가를 느끼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 내용 모습 굉장히 좀 와닿았고 좀 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저희가 그냥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이제 본사님까지 한마디 좀 청하고 한마디씩 하는 끝내는 걸로 해서 저는 이걸 느꼈습니다. 내 안에 되게 그런 유치함과 나약함을 느꼈어요. 제 안에 이제 김 부장 같은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 확실한 중점을 저는 평생 살면서 내 주관을 잡자. 내 주체성을 잡자. 나만의 가치관, 생각을 갖자. 내 생각으로 살자라는 걸 화두로 삼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안해서인지 자꾸만 비교하려고 들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 나보다 더 나을 수 없는 누군가의 존재 분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보다 나은 점이 있어. 뭐 더 좋은 집을 산다거나 더 좋은 차를 타거나 아는 게 많다거나 아니면 인기가 많다거나 그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저한테 한 번씩 올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면서 너 그런 면이 있어? 야, 너 진짜 멋지다. 그러면 진심을 축하해 주냐? 마음속에 내가 잘못된 건 내가 밝히고 말 거야라는 억하심정이 있든지 아니면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구 막 얘기하고 싶지 않은 욕구 막 이런 게 있어요. 정말 그 치졸한 모습이 김 부장한테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부터 제 단톡방에 제 카톡에 보면은 계속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오는 단톡방이 있는데 제가 말을 하지 않는 단톡방이 말을 하는 단톡방보다 더 많아요. 근데 왜 내가 말을 하지 않을까? 왜 끼지 못할까? 생각해보면 누군가 그냥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왜 싫어? 걔가 나한테 잘못했어? 아니, 잘났어. 나를 불편하게. 그 잘남이 나를 불편하게 해. 그 잘난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좋은 말 하면서 가까워지려 하는 모습이 안 입고 와.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마음이냐는 거야, 도대체. 이런 치졸한 모습을 김 부장을 보면서 느꼈고, 이제는 이런 마음과 싸우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안 그래도 이거 보기 전에도 요즘에 제가 한 팀에 지금 한 회사에 한 팀에 6년째 있는 거니까 내가 너무 고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이라는 뜻이고 좋게 생각하면은 이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뭐 자료실, 기업문화팀의 이거에서는 내가 되게 잘 안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많이 해왔다. 그리고 내 삶도 어떻게 보면은 어제 하던 일을 오늘 하고 이렇게 해왔으니까 안정적이다라는 뜻인데 안정적인 걸 반대로 생각하면 고여있다는 뜻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되게 고민이 있었는데 혼자 이 김 부장님을 보고 약간 좀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김 부장도 상무님한테 듣기 전에는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쇼크였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후배도 잘 다루고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다고? 하고 쇼크였잖아요. 그래서 되게 김 부장을 보면서 약간 고여 있음의 장점만을 생각하면서 계속 고여 있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저는 더 하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김 부장처럼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되게 처음에는 엄청 싫어하면서 봤는데 김 부장 이러면서 봤는데 가면 갈수록 되게 우리 중 누가 김 부장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우리 모두의 어느 정도의 면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의 그 화신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유치한 마음, 뭐 한 곳에서 오래 있어서 내가 여기 잘한다는 자신감, 약간 이런 걸 다 합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켈빈님은 김 부장이라고 하시네요. 보이즈님께서. 되게 어느 순간 보니까 되게 나나 김 부장이나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일단 들었던 생각은 뭔가 이 팀장님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반감을 김 부장님께서 똑같이 느꼈다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역시 이 회사에 보여주시면 안 되겠다. 지금 빨리 내년까지는 딴 주머니 꼭 차야겠다라는 위기감을 다시 한번 느꼈고
세 번째는 저는 사실 그 오마카세 집에서의 어떤 대화가 저한테 되게 많이 인상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전 특히 약간 일할 때 약간 인상과는 달리 굉장히 날던 사람인데 이런 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뭐 날 서고 그냥 제가 예를 들면 프로페셔널하게 나 혼자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언젠가는 좀 뭔가 이렇게 화합해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내 능력의 한계가 이제 그러니까 제 어떤 성격적인 특징들 뭐 그런 게 이제 조금씩 보이는데 이제 거의 약간 굳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 단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혼자 갈 수가 있나? 못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남의 얘기도 좀 듣고 좀 이렇게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좀 이거를 지금부터 연습하지 않으면 지금이 진짜 마지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이저님은 어떠십니까? 오늘 네. 얘기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잘 들었고요. 재밌었고요. 네, 저는 처음에 이 글을 쓰신 분이 무슨 의도로 글을 썼는지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봤어요. 정답은 없겠지만 김 부장이라는 글을 어느 누군가가 팩트에 기반한 픽션을 쓰셨는데 되게 재밌게 봤고 지금 이 시점에 이 메시지를 이 시대에 던지는 그 작가는 무슨 생각이었을까라는 고민들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추가로 오늘 내용이 되게 재밌어서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다음 세션 인간 유형의 이해 1번 팀이란 무엇인가 그거 제가 다음 주에 할게요. 네. 네. 그거 제가 하면 네 지금 얘기하신 것들 약간 다른 관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걸 제가 시리즈로 만든 거라서 하고 싶은 거라서 MBTI도 나오고 한 4번 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4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